안녕하세요. 징금다리 휴일인데 그죠? 오늘 쉬려다가 그냥 수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쉬면 뭐합니까 그죠? 내일은 또 제 시간인데 또 학교를 또 뺏겨가지고 어쨌든 뭐 진도는 그렇고 오늘 진도는 정상 진도는 114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요약지. 요약지. 그럼요. 기출문제집 가져오시라 했잖아요. 그거는 뭐 집에 놔두시고. 110페이지. 110페이지 할 차례라고요? 그럼 잘 됐네. 요거 진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딜러 좀 합시다. 오늘 번외 경기이기 때문에 뒷부분 할게요. 뒷부분 녹화를 먼저 하고 민법 파트 있거든요. 140, 167페이지 실명법 배우셨어요? 171페이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실명법하고 임대차 보호법 정도 정리하고요. 시간 남으면 저기 맨 끝에 경매 쪽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우신 내용 중에서 한 개만 복습하죠. 97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세 가지가 있다. 박스에 있죠. 97페이지 거기에 한 문제입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뭐예요? 취소처분하고 정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행정질서벌이라 하고, 행정형벌하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이죠. 3-3 1-1 할 때 그게 징역형하고 벌금형. 제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 내용이 뭔지, 질서벌이 뭔지, 형벌이 뭔지 구분하는 게 가장 기초. 두 번째는 벌을 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형벌은 재판 대상이니까 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죠. 그러면 형벌 빼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은 법원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증은 누가 교부하고, 등록증 일부러 등록증 교부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등록증 교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만이 등록증을 받은 누구에 대하여, 개공에 대하여 뭘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뭘 정지하고? 업무정지. 개공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등록관청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등록관청만이 개공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권이 있다.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자격 취소 처분하고,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뭘 정지하고? 자격 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이지, 여기에 사무소 소재자만 돼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부한 사람이.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서는 누가 교부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만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뭘 취소하고? 지정을 받은 자니까 지정 취소 처분권자이죠.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행정 처분에는 지정 취소밖에 없지. 여기는 정지 처분이 있지만 여기 정지 처분 없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 500만 원. 누구만이? 국토부 장관만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 권한을 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이 누구? 국토부 장관이죠. 협회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누구만이? 국정만이. 이번에 개정법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죠. 누가? 국장이 정보통신소비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 사실,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했거나 추가 정보 개지를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국장이 얼마? 500만 원. 국토부 장관이 제재를 주는 사람 세 사람. 올해 시험 나올 거고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고 소공이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연수교육 받아야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고 소공에 대해서는 연수교육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얼마? 500만. 여기 한 문제짜리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 줄 것인가까지 구분하셔야 돼.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여기 형벌은 무등록 중개업자도 형벌 대상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는 강행중 위반이고 무등록이니까 개공이 아니죠. 형벌 얼마? 3-3.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닌 자 하면 얼마?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개공이 아닌 자 유사명칭, 개공이 아닌 자 표시광고만 아닌 자 하면 다 1-1.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입니까?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죠. 등록을 해야 등록을 취소하죠.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고 설치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걸고 있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고 업무 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한 문제짜리고 두 번째 문제가 행정 처분이 뭐예요? 행정 처분이 뭐예요? 취소 처분하고 계속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르셔야 돼.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이 있다. 취소하려면 정지하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죠. 사전 절차 거쳐서 처분했다면 처분한 받은 사람에게 사후 절차가 또 있죠. 행정 처분이 취소 정지 처분 중에 청문 대상은 뭐 할 때만 청문. 취소 처분 하고자 할 때 청문이지.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이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인데 청문하지 않는 것. 개공이 사망했다. 법인이 해산했다면 거래정보 사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취소 사유인데 청문 대상이 아닌 것. 자, 그러면 취소 처분 사유 중에서 사망 해산 빼고 나머지 취소하려면 뭘 거쳐서? 청문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면 등록이 취소되었죠. 지금 개공이다 아니고 청문을 거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했다면 공인중개사이다. 취소하겠다 그 말은 부여받은 등록을 부여받은 자격을 없애겠다 그 말이니까 등록 취소받으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자격 취소받으면 더 이상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정은 반납해야 되겠네. 등록 취소받은 날로부터 7일 등칠반을 어차피 암기하시는데 여기를 놓치죠. 어디 가서 반납해요? 등록증 나오면 다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 반납하고 자격 취소받은 날 7일 어디 가서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죠. 자격증 분실했다. 대신해서 분실 사유서 제출해야죠. 자격증 반납이나 등록증 반납은 계약 알선입니까? 계약 알선이 아니니까 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끝까지. 등록증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반납하자는 자에 대해서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받았단 말은 개공이 이제 등록증 반납하고 가게를 접어야 되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간판 철거는 뭐 받은 사람? 등록 취소 받은 사람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개공이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란 말이 있지만 자격 취소는 간판 철거가 있어요. 자격은 공인중개사일 뿐이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 받거나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공이 3년간 결격이어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죠. 한 개 더 자격 취소 받은 사람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나면 자격 취소 후 3년 나오면 3년 뒤에 나올 말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시험 응시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 부정행위자 시험은 무효라고 처분이 선날부터 5년간.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지만 착시현상이죠.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 못하니까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하지만 시험 볼 수 있나 없나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되죠. 부칙은 처음부터 무자격자로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등록증은 날라갔지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에서 종사를 못하지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등록한 청이 하는 것이고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는 교반시도지사가 하죠. 이렇게 짝꿍입니다. 개공이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다. 소공이 자격 정지받고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맞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중개물을 수행했다면 소공이 자격 정지받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반드시 개공은 절대 등록 취소, 소공은 반드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각종 기준, 등록 기준, 사무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디 정하고? 대통령령인데 업무정지 기준기간,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어디에서? 업무정지 기준기간,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1개월, 4개월 기준기간은 어디서? 요건 예외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다. 가중하여 처분해도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최대 몇 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개공이 업무정지받고 몇 개월 경과했다면? 6개월 경과했다면 결격사유가 아니고 소공이 자격정지받고 몇 개월? 6개월 경과했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휴업신고를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 질병요양, 징집입양,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이면 제재가 뭐? 6월 초과 휴업이다 나오면 7개월 이상 휴업하다 걸렸다. 업무정지 최대기간 넘어섰죠. 임의적 등록 취소. 정지 처분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한다, 정 반납 규정이 없죠. 행정 처분이 뭐라고요?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 한 것 중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게 딱 한 게 있다.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어떤 시도지사? 교반 시도지사가. 그러면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겠네. 뭐 한 것만?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국장에게 잘 보여야죠. 며칠? 5일 이내에 자격 취소 처분한 것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되니까 다른 시도의 통지. 자격 취소 나면 뒤에 5일 다음에 나올 지문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의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없고 다른 시도에서의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 처분 중에서 처분권자에게 위반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처분할 수 있는 시효를 3년 정해놨는데 이미 위반 사유가 발생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못했다. 시효가 다 완성됐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다. 뭐? 업무정지죠. 3년 보고 무조건 등록 취소 고르시는 분 계신다고?
등록 취소 3년은 이미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되었고 청문을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시키고 간판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여기는 처분을 못하는 시효가 3년이다. 그 말은 사고만 쳤을 뿐이고 등록관청이 아무리 단속을 다녀봐도 일일이 다 적발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이미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연 중에서 어떤 사고 쳤는데 업무정지 사유는 발생되는데 적발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난 다음이면 3년 지난 다음에 적발해도 아예 3년이 지난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는 처분할 수 없는 게 땅에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나오면 3년 보고 무조건 등록 취소하면 안 돼요. 처분 후 3년은 등록 취소가 맞아요. 처분할 수 없는 시효는 3년은 업무정지입니다. 꼭 구분하시고 등록 취소 받은 자는 나면 3년간 결계에다 고맙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 나오면 시효제도구나 업무정지만 그렇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통보해야 한다. 이 지문이 2개 나와요. 등록관청이 통보해야 한다. 한 개는 알고 계시는 게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아시죠?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것이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를 구분하셔야죠. 등록증 교부는 처음에는 등록 신청할 당시에는 개공이 아니었는데 등록관청이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내준다. 교부받는다 말은 처음 찾는다 그 말이죠. 수수료 냅니까? 교부받을 때 등록 신청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교부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업공사 아니었는데 등록을 한 자가 생겨났죠. 그러면 협회는 회원이 누굽니까? 개공이니까 협회에다가 교부한 개업공사 명단은 통보해줘야 되죠. 그럼 재교부는 원래 개공이었기 때문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다시 달라 할 때 수수료 낸다? 수수료 내지만 협회 통보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싹 다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받고 등록관청이 확인한 사항이 민원 접수받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 사항이 등록 취소 위반 사유를 적발했다면 누가? 등록관청이 청문하고 취소 처분하면 되고 업무정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면 등록관청이 의견 제출 기회하고 처분하고 여기 협회에 통보하겠죠. 그런데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위반 사실은 민원 접수받고 아니면 자기가 단수 나와서 확인했지만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처분할 수 없고 시도지사에게 처분권이 있어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정지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자기가 위반행위 적발했지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통보해야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건 이 한 개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보고할 것은 뭐한 것만 자격 취소한 것만 보고하고 통지하고 등록관청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자격 정지 사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공인중개사갑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는 울산광역시장, 현재 중개업에 종속하고 있는 가게는 부산광역시에 있다.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면 공인중개사가 여기 부산광역시 사무소 두고 개공으로 일을 하다가 소공으로 일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 친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고 쳤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누구만? 교부한 사람에게만 처분권이 있죠. 그러면 여기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처분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을 누가 할 수 있도록? 교부한 사람이 어쨌든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겠지만 자격 정지 처분하겠지만 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 되고 청문 절차나 자격 정지하려면 의견 제출 기회처럼 처분에 필요한 청문 절차나 의견 제출 기회처럼 절차는 누가 이행해주고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행한 후 모르고 있는 누구한테
교반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면 처분 항상 누가 한다? 교반 시도지사가 한다. 처음 할 때는 억수로 저거 묻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답이 나오죠, 그죠? 반복밖에 있습니까? 익히신 다음에는 학습 아닙니까? 그래서 익히고 비우고 익히면 되지. 반복해서 계속 볼 수밖에 있습니까? 좀 낫다, 전주보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이거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취소받으면 간판 철거하고 등록증 반납해서 3년 동안 일을 못하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 신고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니죠. 등록증 첨부하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개공이 아니죠. 일정 기간 중개업을 접었다. 폐업 기간을 거치고 다시 중개업하려고 갑이 재등록을 했다고. 폐업 신고 전에도 개공 갑이고 현재도 갑이죠. 사람은 같죠. 폐업 신고 전 지위는 다시 등록한 본인에게 승계가 되죠. 현재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한 것이 있죠. 요게 그대로 본인한테 승계되니까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였다면 그대로 승계되니까 재등록 개공 본인에게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승계 조항은 두 가지인데 자, 승계 조항은 두 가지인데 법을 위반하였고 위반 행위 그대로 재등록한 본인에게 처분하겠다 여기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법을 위반하였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서 이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여기는 위반하였고 처분까지 다 받았죠. 처분받은 것도 일정 기간 상습적으로 계속 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처분 때린 것도 승계시키죠. 언제부터? 처분을 한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사무소를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두고 있다가 중구로 이전했다.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이죠.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이제 여기가 등록증 들고 여기 들어왔죠. 등록관청이 여기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가져왔죠. 서류는 여기 남아있죠. 송부 요청하죠. 요청받은 종전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송부할 때 여기 남구에서 중개받다가 법을 위반하고 종전등록관청이 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때린 거 있겠죠. 과태료 처분한 거 있겠죠.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한 거 넘기는 이유가 처분 때린 것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여기 난이도 좀 더 있습니다. 원칙은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결격인데 현재 위반행위 재등록한 현재 중개업을 하다가 현재 이중 소속했다. 현재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받으면 빼줄 기간이 없으니까 3년이 맞지만 지금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받는 원인이 현재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받는 것이 아니고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가 승계되어서 등록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등록 개공이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하면 무조건 틀린 질문 몇 년? 3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미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를 받았었더라면 경과에서 요만큼 기간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폐업 신고한 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중개업했어요. 중개업하자는 기간 3년에서 폐업 기간은 공제가 된다 그 말이죠. 폐업 기간이 1년이면 결격 기간 몇 년? 2년. 2년이면 1년. 그래서 우리한테 물을 것이 재등록, 폐업 신고 전, 폐업 기간 이런 단어가 주어지면 연관 단어가 승계 조항이구나. 우리한테 물을 것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습니다 하면 재등록 개공에게 뭐 할 수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1년만 초과해도 뭘 못한다? 폐업 기간 1년 초과했다 나오면 업무 정지 처분을 폐업 신고할 때 했었더라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만.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했다 나오면 1년 넘어섰으니까 단순하게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 기간 1년 초과이면 재등록 개공에게 뭐 할 수 없다?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러면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지문인데 폐업 기간 3년 초과이면 당연히 뭐도 못해요. 업무 정지도 못하니까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등록 취소 처분도 못하고 업무 정지 처분도 못하니까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행정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주어지면 나올 지문이 예상하시면 돼. 뒤에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지문 나오거나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1년 초과이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순수 암기사항 빼고 절차상의 내용이 2개, 3개 나와요. 그 암기사항은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처분을 구분하고 계시죠? 항목을 한번 불러볼게요. 중개 업무와 5가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기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 업무와 관계있는 것은 업무 정지, 계약 알선과 관계없는 것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제재가 뭐? 중개업무야 아니야? 중개업무죠. 작성교부 보존 다 중개업무야. 업무정지. 서명날인 업무정지. 인장, 고용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정도요 업무정지가. 그 다음에 계약알선과 관계없는 것,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알선과 관계없죠. 등록증, 자격증 개시, 사무소 이전,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 등록증 반납, 자격증 반납은 계약알선과 관계없잖아요. 여기 100만 원짜리야.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는 나중에 암기를 따로 하시겠지만 일단 절대 취소는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부정은 다 취소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대 취소 3-3. 부정한 방법 자격 취소했다 절대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 지정받았다 임의 지정 취소. 그럼 사망회사는 절대 취소 맞죠? 결격 사유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가게 문 닫으라 그 말 아니야? 취소. 그 다음에 등록에 트리오가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돼요. 절대 취소 형벌 얼마? 1-1.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다.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면 절대 취소. 자격 정지 받은 누구로 하여금? 소속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일을 시키면 돼야 한대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일을 시킨 개공은 절대 등록 취소. 일을 한 소속 본인은 절대 자격 취소. 삼진아도 아시죠?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2번 이상 뭘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있고 그 1년 이내에 다시 업무 정지 위반하면 삼진아웃. 이게 절대 취소예요. 그 절대 취소 이해하시고 업무 정지 이해하시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임의 취소 아니야? 이중 등록보다 좀 덜 나쁜 놈이 임시 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그죠? 6월 초과 휴업 뭐예요? 임의 취소. 작성 교부 보존 업무 정지죠. 계약서 쓰긴 썼는데 거짓 기재했다. 이중 계약서가 더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비교해서 나갈 게 임의 취소. 3-3 암기하셔야죠. 3-3은 금쟁이가 대부분 10개인데 무등록, 부정등록 3-3 맞죠? 금쟁이 10개요. 4개 빼고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 연기해서 협력하는 것, 초과수수하는 것, 중요사항인데 거짓말 등을 해서 판단 요 4개만 1-1이야. 나머지 10개는 싹 다 3-3이에요. 조금 6, 7을 지나가면서 암기할 건 먼저 암기하시고 확인 설명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강조해드리겠지만 확인 설명사항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다 어디 적으라? 확인 설명서에만 들어가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다음 답은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그렇게 좀 알고 암기하시면 수월하다. 이 정도 하죠.
요 정도 하고 뒷부분을 하는 이유는 앞부분 진도 진행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다 끊어졌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임대차 실명법하고 임대차 보호법 있죠. 여기에 매년 임대차 보호법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에도 매년 2문제 이상, 우리 시험에도 매년 2문제 이상. 실명법도 우리 시험에 요즘에 민법에 반드시 1문제 이상, 2문제 나오기도 하죠. 민법에는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1문제 나오니까 3문제 잡는 생각하시고 실명법하고 임대차 보호법 설명드리고 시간 남으면 경미할게요. 임대차 보호법과 실명법을 한번 들어보셨다? 민법 시간에. 자, 부동산 실명법은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 공부량의 한 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보통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 실명법은 가벌 병정에서 사례형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데 포인트만 딱 잡아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 이게 이 말이 나오면 2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구나,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구나, 계약 명의 신탁,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성공이에요. 민법 시험에는 개인 간의 관계를 배우는 민법에서는 형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현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는데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걸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는 중개 실무 시험에는 실명법에 5-5년 이하 징역 이런 게 형벌이 나오고 작년 시험처럼 횡령죄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여기까지 나와요. 그 민법은 판례 이론을 좀 더 깊숙하게 묻는 과목이고 형벌 조항은 없고 우리는 판례 같은 거 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사례형 민법처럼 나왔어요. 가벌 병정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모르는 내용은 그냥 비우고 깨끗하게 들으셔야죠. 아는 척에서 들으시면 노청이 많아요. 아는 단어가 있다 해서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민법에서 아무도 안 들으셨다 이거를? 하나도 모르는 거네 그러면.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좀 아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책을 찾으려고 하거든. 잘 됐어. 가만히 계시고. 얼음이요. 얼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줄여서 실명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실명법이 96년도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 뭘 인정했는가? 또 시작이 돼. 부동산에 대하여 실권리자 A가 B 타인하고 약정을 해요. 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건 내가 실권리자니까 내가 가지고 등기만 네 명의로 좀 하자. 이걸 실권리자 명의를 타인에게 맡긴다 해서 명의 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실명법이란 이 법이 있기 전에는 판례에서 타인 명의 등기 약정인 명의 신탁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했어요. 유효하게 인정했으니까 타인 명의 등기도 유효하게 인정했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이걸 또 악용하죠. 고위공직자들이 뇌물 받으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타인 명의 등기하고 재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조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등기하고 네 명이 등기돼 있으면 채무 변제가 없으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겠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강제 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 등기하니까 판례에서 좋은 취지에서 명의 신탁 약정을 인정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유효하게 인정했는데 이걸 악용하니까 조세 포탈이나 강제 입행 면탈이나 법에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하니까 이걸 규제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타인 명의 등기를 악용하니까 규제할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것이 실명법입니다. 나중에 이거 왜 이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민법 가시면 판례할 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때 요걸 알고 계셔야 돼.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했구나. 악용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뭔가? 실명법의 주 내용은 부동산에 대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꼭 등기하라 그 말이죠.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재산권은 물권 채권을 다 실권리자 명의로 반드시 등기해야만 되는가? 아니고 물권 변동을 배우죠. 그래서 등기가 보통 되는 것이 물권을 가지고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포함하여 전세권, 저당권처럼 물권만 누구 명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처럼 채권은 타인 명의 등기 약정에서 타인 명의 등기 넘겨도 실명법 위반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강제하는 법이 실명법인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가장 핵심하냐? 타인 명의 등기하면 잡겠다. 타인 명의 등기한 것을 규제하겠다는 법이 실명법이면 타인 명의 등기하기라는 약정 이름이 명의신탁 약정이죠. 그래서 실명법은 종래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됐던 명의신탁 약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건절하기 위해서 조세포탈이나 강제격리처럼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등기하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실명법이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방금 전에 했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가진 자 실권리자가 타인하고 약정을 하죠. 내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내가 가지고 등기는 네 명의로 좀 하자라고 할 때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신탁자라 하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를 받아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사람을 명의수탁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되니까 실권리는 A 신탁자가 등기 명의는 수탁자 B로 넘어가니까 실권리자하고 등기부상 명의는 일치하지 않죠. 이걸 규제하게 한 법이 실명법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강제입행 면탈 목적 등으로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면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요? 타인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겠죠.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는 물권 변동인 등기나 물권 변동 없지만 가등기 다 원칙은 무효입니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 그런데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유행 관계없이 조세포탈 목적 등으로 악용하니까 이걸 규제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실명법 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목적이 뭐다? 조세포탈 목적이나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이나 법을 위반할 목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 위반 사실이 없으면 유효하게 인정했다고. 위반을 자꾸 악용하니까 그걸 규제하게 한 것이 실명법이다. 그러면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하면 조세포탈 목적이고 강제입행 면탈 목적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명의신탁 약정 중에 좀 이따 보시면 2자간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 맞아요.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 중에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좀 이따 보시면 타인 명의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한다. 여기에 예외죠. 뭐 이런 거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현재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현재 시점을 기화로 삼아서 제3자에게 신탁 재산을 팔아 매매해서 처분하든지 저당권 설정도 물권행위도 처분이죠. 처분한다고.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실명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는가? 민법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은 보통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많죠. 근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했다가 실명법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한 게 아니고 명의신탁 약정이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했죠. 인정해서 타인 명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악용하니까 실명법 시행할 겁니다.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했던 타인 명의 등기는 이제 1년 동안 다 뭐 하라고 실명 전환하십시오. 유예기간 다 주고 실명법 시행하게 되었다고 역사가. 그러면 여기 실명법 안에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이 재산이 수탁자 재산이 아님을 몰랐다, 선의거나 알고 있었든지 제3자는 권리 취득합니다.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특이한 거야. 선의는 당연하고.
그러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죠. 그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신탁자는 제3자와 거래한 신탁자는 수탁자가 처분한 사실을 알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기타 물건을 취득한 제3자 찾아와서 니하고 제3자 니하고 거래한 수탁자는 나하고 명의신탁 약정한 사람이고 약정은 무효고 타인 명의 등기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다. 니하고 거래한 사람은 무권리자니까 내 겁니다라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기는 선악불만하고 이미 권리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가지고 타인 명의 등기 무효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요게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거 처분했죠. 지금 횡령죄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작년시험에 나온 거예요. 곧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명법 하게 되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법인데 물건, 채권 다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뭐만? 물건만. 실명법이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꼭 하라 그 법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니까 타인 명의 등기 넘어간다. 이걸 규제하기 위한 법이. 그러니까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약정은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원칙은 무효고 좀 이따 보시면 계약 명의 신탁에서만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일반 제3자 보호 규정과는 달리 악의의 제3자도 보호가 됩니다.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해버리니까 아무리 수탁자가 직접 팔았다 알아도 제3자 찾아와도 이미 하는 권리 취득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쉬기 전에요. 보세요. 여기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가 민법 103조 위반인가? 민법 103조는 불법 아니야? 네가 와 갑자기 103조 민법 103조 이야기를 하노? 그럼 103조 절대 무효는 맞아요. 그 절대 무효 맞아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은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하죠. 중도금 받았죠. 중도금 받으면 이행 착수죠. 이행 착수하겠다. 그 말은 내가 중도금을 주겠다는 말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면 계약금 포기하고 없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중도금 주겠다. 그 말은 니하고 계약한 내용들을 이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도 중도금 받기 전에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뗄 수 있었는데 중도금 받겠다. 그 말은 니하가 확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행 착수입니다. 이행 착수가 되는 중도금 지급받아 버리면 야는 목적물 사무관리해야 할 형법상 사무관리 의무가 발생돼. 배임죄란 말이 여기 나오죠. 나오는 이유가 형법상 중도금 받으면 이행하겠다고 동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야는 목적물을 야한테 넘겨줄 때까지 형법상 사무관리 의무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받고 제3자에게 넘겼다. C.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자체는 103조 아니죠.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다라고 나온 이유가 중도금 받은 다음에 형법상 목적물 사무관리 의무가 있는데 팔아버리면 형법상 사무관리 위반 아니야? 그게 배임이야.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안 자체는 배임행위 판단은 자체 아는 자체는 103조 아니에요. 야가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 103조 위반. 그죠? 그럼 매매 무효죠. 타임행위 등기 무효죠. 그럼 103조 위반 돼버리면 야가 권리자죠. 지금 야가 무효 등기권자 아니야? 매도인은 제3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3조인데 103조는 불법 아니야? 불법 103조 위반을 원인으로 재산을 넘겨준 사람 아니야? 불법 원인 급여니까 야는 권리자는 맞지만 103조 위반이면 말소 등기 청구는 없죠. 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하에 행사돼 배우시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타인 명의 등기 무효가 민법 103조 위반돼 버리면 민법 103조 위반돼 버리면 신탁자는 야 등기 무효 아니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말 아니야. 103조 위반돼 버리면.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맞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원칙은 무효 맞는데 야는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행사에 돌려받는다고. 실명법 위반으로 강행중 위반이기 때문에 실명법 위반은 처벌은 받겠지만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한다. 그 말은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타의 명의 등기 무효는 당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당연 불법 원인 급여라 볼 수 없다. 이게 민법과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법은 좀 더 요약 짚어드리겠지만 실명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주 내용을 5개 줄이면 물건만 약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약정 무효, 원칙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인데 계약 명의 신탁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 빼고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악의여도 보호됩니다. 제3자인데 신탁자는 대항할 수 없다. 실명법상 명의 신탁 약정 무효, 타의 명의 등기 무효는 당연 103조 위반이 아니다. 당연 불법 원인 급여라 볼 수 없으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실명법이에요. 교재 보시면 거기 실명법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거기 167페이지에 1 명의신탁 약정의 정의 등 있죠. 명의신탁 약정의 정의 등 1번 동그라미 1번이 실명법의 기본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무엇을 물건 괄호 물건을 뭐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 괄호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실명법의 기본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사실상 취득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 신탁자가 타인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둘 간에는 누가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하고 실권리자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등기 포함이죠. 타인인 수탁자 명의로 네 명의로 등기하자고 하는 것이 명의신탁 약정. 2번을 꼭 체크해서 읽으시라고. 2번 실명법의 주요 내용이 있죠.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죠. 에? 임차권 등 채권은 실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원칙 명의신탁 약정은 괄호점 등기 명의신탁이든지 계약 명의신탁이든지 명의신탁 약정은 유형 관계없이 다 뭐로 한다? 무효. 3번 체크하시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 같은 말 등기 또 뭐다? 무효다. 다만 예외 그게 예외예요.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일단 이해가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셋째 줄에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계약 명의신탁 있죠. 그 밑줄에 넣으시고 좀 더 설명드려 다시 들어올게요. 원칙은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이번처럼 무효지만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예외가 있다. 그럼 4번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몇 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관계없이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처분한 사실을 알고 신탁자가 제3자에 뛰어봐야 늦었다 그 말이죠.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 네가 거래한 수탁자는 나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람이고 약정은 실명법상 무효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니하고 제3자 니하고 거래한 수탁자는 무권리자니까 내 겁니다라고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6번 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일체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당연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좀 쉬셨다가 실명법 하면 이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법인데 타인 명의 등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좀 쉬셨다가 밑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